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영양사 준비를 위한 마지막 그 미생물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미생물 강의를 좀 더 좀 속성으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발췌하여서 여러분한테 최대한으로 미생물에 대한 지식을 단기간에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영양사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을 텐데요.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생물에 관련된 과목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미생물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미생물은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요. 먼저 그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고 외우고 모두 다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고요. 거의 모든 교재들의 그 목차는 한 15개의 단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15주차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15주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무슨 교재들 간에 약 15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 혹은 위생학 쪽에서 이제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문제는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은 15개의 단원 중에서 몇 개의 문제만 추려낸다고 한다면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일단 발췌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각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더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살을 좀 더 붙여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골자, 뼈대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줄기처럼 그 마인드 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목차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목차 중에서 각 목차별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시라. 네, 이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생물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교과과정 첫 번째 어느 교재든지 마찬가지지만 제1장은 서론이죠. 여기에 미생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장 들어가시면 서론에서 미생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미생물학의 역사와 발전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역시 미생물의 역사 및 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학이란 무엇이냐? 미생물학에는 뭐 순수 미생물학, 응용 미생물학, 병원 미생물학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생물학과는 아니잖아요. 미생물학과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미생물 중에서 식품 미생물을 배우는 것이고 또 식품 미생물 중에서 영양사에 준하여서 관련된 미생물만 또 배우니까 굉장히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학의 범주 같은 거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발견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죠. 당연히. 미생물의 미자라는 것은 아주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연적으로 어떤 생물, 유기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믿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생물은 생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물 속생설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전에는 이것이 새양지를 만드는 법이었었습니다. 새양지. 더러운 옷에다가 밀가루를 좀 넣고요.
한 21일 지나게 되면 이렇게 새양지가 태어난다. 이것이 옛날에 새양지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나요?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옷에서부터 나왔죠. 밀가루에서부터 나왔죠. 자연 속생설입니다. 자연 발생설이죠. 자, 그럼 생물 속생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시료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육즙이 있었는데, 아니면 고기가 있었는데, 맨날 여기에 파리가 끼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것을 잘 밀봉해 놨더니 파리가 안 끼었는데, 이것을 갖다 다시 열어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구더기가 생겼다. 따라서 모든 생물은 생물에서부터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대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벤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이라기보다도 발명이라고 해야겠죠. 현미경을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드디어 육안으로 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회지에다가 미생물의 그림을 그리고 미생물이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학회지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미생물의 존재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다음은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은 이와 같이 유리 안에 육즙을 집어넣고요. 보통 육즙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이제 뭐 미생물이 살거나 기생해서 어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 유리 위에다가 토치를 내서 이와 같이 유리 끝을 갖다 구부렸습니다. 마치 구부린 것이 어떻게 됐어요? 백조의 그 목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스완 네크 플라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완 네크 플라스크를 만들어서 한쪽을 봉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깼더니 목 부분을 깨서 개방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미생물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자연 발생설을 이 사람이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의 그런 실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식품의 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데, 틴달 같은 경우에는 간헐멸균, 포자, 사멸을 위한 틴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살균법을 개발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포자라는 것과 영양세포가 있는데, 열에 약한 것은 영양세포죠. 네, 근데 포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 이 포자를 갖다가 살려놨다가 다시 또 영양세포가 되면 또 죽였다가 다시 또 살려놨다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간헐멸균을 하면서 포자를 완전 사멸시켜주는 이러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오염의 특정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제 포도주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포도주를 이용을 해서 포도주를 갖다 부패시켜주는 그런 효모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이들을 살균하면서 아주 양질의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슬슬 사람들은 미생물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어떠한 그 생육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밝혀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미생물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킬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조셉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한센은 하나의 효모를 분리하는 방법, 린더는 배양법을 발전을 하였고, 코어 같은 경우에 각종 세균을 순수 분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험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러한 방법들이 이때부터 점점 하나하나씩 기술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드디어 사람들은 미생물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센이나 린더 같은 경우에는 우량 맥주 효모를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맥주를 품질을 아주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플레밍 같은 경우에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죽었었는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항생 물질을 플레밍이 알아내서 이 많은 병사들을 갖다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왁스맨 같은 경우에는 결핵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했죠.
이 항생 물질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미생물을 알고 그다음 미생물에 대해서 점점 기술이 쌓이면서 사람한테 생명까지 연장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한테로 유익한 쪽으로 기술을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전부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미생물을 발견했느냐라는 부분이 가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레베누크의 현미경 발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나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레베누크. 자, 그러면 2장에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의 분류와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세 사람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866년에 어니스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계를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원생생물계, 이 원생생물계가 바로 미생물을 지칭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었냐면 생물계에다가 드디어 미생물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생물은 다시 고등미생물, 하등미생물, 거기다 이 사람은 바이러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위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개로 분류를 했어요. 5개로. 그래서 5개 킹덤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진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는 제외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비세포성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제외를 시켰죠. 그 다음이 최근에 나온 칼 우즈는 다시 3개로 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염색체, rRNA 염기 서열을 기초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몇 %나 서로 가까우냐에 따라서 패밀리냐 아니냐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3가지로 크게 나눠졌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어니스트 해켈은 생물계를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로 해서 미생물을 생물계에 포함시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로버트 위테커는 생물계를 5개의 계로 분류를 했다. 그 대신에 바이러스는 제외를 했다. 그 다음에 칼 우즈는 3가지의 영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염기 서열을 기초로 해서 분류를 하였다. 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의 이름 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종속, 과목, 광문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를 갖다 분류를 하죠. 자, 미생물의 이름에는 종속, 과목, 광문계가 다 들어가지 않고요. 이 중에서 종과 속명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명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학명은 원칙적으로 라틴어를 사용하고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속명, 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속명, 뒤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종명 이렇게 2단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2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치 2개의 미생물처럼 따로따로 외우시네 그게 아니에요. 2단어예요. 즉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 이름은 김기명입니다. 그러면은 김은 패밀리 네임이죠. 패밀리 네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있듯이 미생물도 패밀리 네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의 이름은 이탈릭체로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탈릭체로 하거나 밑줄을 또한 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케리키아 콜리,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사카로마이세스 코레아누스. 이게 전부 다 미생물 몇 마리예요? 네, 3마리입니다. 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여기서 패밀리 네임이 뭐예요? 그러면 속명이죠. 속명, 사카로마이세스가 속명입니다. 종명이 세레비지에죠. 그러니까 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패밀리 안에 이름이 세레비지에라고 하는 그러한 미생물의 이름입니다. 자, 2번째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라고 하는 그런 패밀리 네임이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세레우스예요.
그 다음이 에스케리키아 콜리. 에스케리키아가 패밀리 네임이고 콜리는 네, 이름이죠. 그럼 에스케리키아 콜리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장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미생물의 이름은 두 글자로 표시되어지는 이면법입니다. 가끔가다 패밀리 네임만 표시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이름을 모르는 놈이 나올 수도 있을 때는 그냥 사카로마이세스 sp 그렇게 하면서 등등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라고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미생물의 이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화 때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질리도록 들었을 텐데 진핵세포, 원핵세포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진핵세포일까요? 원핵세포일까요? 자, 이것은 진핵세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분화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러한 조직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소포체도 있고, 뭐 매끈한 소포체, 거친 소포체, 골지체, 뭐 엽록체, 이건 엽록체 같은 경우는 식물인 경우에, 그다음에 세포막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에는 핵막을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안에는 염색체가 이제 존재를 하죠. 이렇게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진핵세포이고요. 그럼 원핵세포는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원핵세포도 여러 가지 소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풀어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핵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세포질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원핵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를 표로 나타나는 그런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핵은 어떻고 세포 소기관은 원핵세포는 어떻고 진핵세포는 어떻고 DNA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딱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는 원핵세포는 완전한 형태의 핵이 없다. 그리고 핵막이 없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완전한 형태의 핵이 있다. 그리고 핵막도 있다. 즉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는 핵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핵막이 있다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균의 일반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균은 진핵세포냐 원핵세포냐. 원핵세포예요. 세균은 원핵세포이다. 세균은 원핵세포이다. 꼭 외우십시오. 세균은 원핵세포니까 핵이 있어요 없어요? 핵 없어요.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핵막 없어요. 네, 세균은 원핵세포이다. 자, 그럼 세균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세포벽, 이 세포벽,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뭐냐면 세포질을 가장 가깝게 싸고 있는 아주 얇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얇은 주머니. 그리고 세포벽은 그 바깥에 있는 단단한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벽은 화학 반응, 그러니까 세포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를 갖다 먼저 막아주는 거죠.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삼투압 때문에 얘가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쪼그라들지 않도록 얘가 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균의 형태도 유지하겠죠. 자, 그런데 세포벽에 있어서 세균은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분류되는 것이 그람 염색입니다. 그람 염색을 하는 방법인데요. 가운데가 그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픽세이션, 픽스가 뭐예요? 픽스,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세균을 슬라이드 위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딱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을 시킵니다. 처음에 염색약의 이름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입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와 같이 청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드를 떨어뜨립니다. 요드를 떨어뜨리게 되면 약간 보라색 기운이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colorization. 컬러인데 앞에다 DE가 붙으면 없애다라는 얘기죠. 네, 색깔을 없앤다. 그래서 아세톤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로 닦게 되면 이 색깔이 없어지는데 여기서부터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이 서로 간에 달라져요. 그람 양성은 탈색을 시켜도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람 음성은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없어진 그람 음성 얘를 갖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입히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비 염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비 염색은 무엇을 시키냐면 사프라닌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하게 됩니다. 사프라닌. 그렇게 되면 그람 양성은 계속 파란색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은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고정, 크리스탈 바이올렛, 요오드 처리, 탈색, 그 다음에 대비 염색, 사프라닌 이와 같이 5개의 공정을 통해서 그람 염색을 하게 되는데 그람 염색에 대해서 양성인 것은 파란색, 그람 염색에서 음성인 것은 빨간색으로 최종적으로 염색이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람 양성은 파란색으로 되고 그람 음성은 빨간색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람 음성과 그람 양성의 세포벽의 구조의 차이인데 그람 양성은 이와 같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도 단단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람 음성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고 주변의 세포질 그 이 바깥에는 무엇이 덮여져 있느냐면 기름기가 있는 당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지질. 그래서 처음에 뭘로 염색한다 그러죠?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하면 둘 다 파란색. 그 다음에 요드로 염색하게 되면 둘 다 또 파란색. 그 다음에 탈색을 딱 시키게 되면 탈색을 아세톤으로 시키죠. 그러면 아세톤 같은 것은 뭘 녹여요? 지질 같은 걸 녹여요. 그래서 아세톤이 이 바깥을 갖다 쫙 빼버리니까 다시 색깔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람 음성은 이와 같이 바깥에 지질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입히게 되면 얘는 빨간색이 된 거고 얘는 그냥 파란색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세포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균의 세포 소기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질이 머리와 꼬리로 해갖고 이렇게 꼬리 두 개 꼬리, 머리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는데 얘들도 이렇게 돼 갖고 이중막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고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포벽이 합성되는 곳이기도 하고 단백질이 분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그리고 점질층과 현막. 자, 얘네들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 바깥에 끈적끈적하게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이런 것을 갖다 점질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착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 탈수가 방지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 항생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영양과 결핍을 방어하고 또 파지에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파지가 뭐냐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누굴 공격해요? 세균을 공격하기도 하죠. 사람도 공격하지만 이와 같이 세균을 공격하는 것을 갖다 파지라고 하는데 파지에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편모기관이 있죠. 운동기관. 그 다음에 선모, 유전물질의 이동 통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중세균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 소포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세포 소기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세포막이 중요하겠지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생화학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냥 참고로 편모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세균 포자인데요. 세균 포자의 미세 구조. 자, 세균은 평상시에 쾌적하고 자신이 살기 좋은 환경일 때에는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죠. 수적으로. 이때 세포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증식하고 사멸하는데 이러한 세포들을 영양세포라고 그래요.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하지만 영양세포는 영어로 베지터티브 셀 혹은 베지터블 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균은 재밌게도 물론 다른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해한 환경이 오면은 잠을 자요. 외껍질 속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좋은 환경이 오면 영양세포로 다시 바뀌어서 막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잠시 자는 그리고 딱딱한 이러한 물질을 갖다가 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자를 스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균이 다 포자를 만드느냐?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이 있기도 하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도 있습니다. 자, 포자는 수분의 함량이 아주 매우 적고 디피콜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에 강하고요. 영양세포는 열만 좀만 가해도 얘네들 많이 죽어버리는데 포자는 열에 대충 강하고 주위에 대한 어떤 그 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견뎌냅니다. 재밌게도 이 포자 내부에는 이와 같이 염색체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일단 자기 유전 정보만 숨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 몇 층에 이와 같은 단단한 그런 표피를 깔아놓고 환경이 좋을 때까지 자기는 잠을 자는 것이죠. 이와 같이 포자는 외피, 포자막, 그 다음에 세포막, 포자세포질, 핵부위 이런 식으로 층층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보험으로 이것은 그냥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을 뭐 그림에 따라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요령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구균 같은 것들은 뒤에 이름을 보게 되면 코커스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코커스. 그래서 모노코커스, 다이플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이렇게 줄을 서는 거 다 스트랩토코커스라고 그래요. 줄을 서는 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포도상구균인데 스타필로코커스라는 것이 있어요. 스타필로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의미해요. 코커스는 구균이죠. 그래서 포도상구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엉켜져 있죠. 유명한 균입니다. 다음 강균. 강균은 길쭉한 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대부분 이름에서 바실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강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균도 단강균이냐 짧은 강균이면 단강균, 긴 강균이면 장강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서로 붙었으면 연세상간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러한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나선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구균이냐, 간균이냐, 나선균이냐, 그리고 하나씩 붙어 있느냐, 두 개씩 붙어 있느냐, 줄줄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포도송이 같이 붙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균은 뭐라고요? 코커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간균은 바실러스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균 중에서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름 중에서 코커스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구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중에서 혹시 바실러스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간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는 맞습니다. 구균의 예입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 보십시오. 코커스라고 붙었죠. 얘네들은 젖산 영구균인데 얘들도 구균이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굉장히 유명한 균인데요. 황색의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은 유명한 균이니까 제가 썼어요. 그렇지만 에스케리키아 콜리 여기서 봤을 때는 바실러스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저건 외우셔야 됩니다. 대장균은 강균이다.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가 있고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란 말이 있죠. 고초균이죠. 얘들 강균입니다. 그 다음에 라토바실러스 에시토필러스가 있어요. 바실러스라는 이름이 들어갔죠. 강균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선균은 외우십시오.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나선균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균은 코커스라는 말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강균은 바실러스, 나선균은 비브리오. 네,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미생물의 발견. 누가 했다고요? 레베너프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스킬이 발전했고 사람한테로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미생물을 식품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뭐 항생제도 만들어냈고 페니실린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생물의 생물계로서의 위치, 어니스 헤켈 같은 경우는 3개, 뭐 로버트 휘테커 5개, 칼 로저 3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의 이름 짓기, 속명과 종명에 대한 이명법, 네, 속명과 종명, 종속 과목이에요. 그래서 속명은 패밀리 네임, 성, 종명은 이름, 네. 그다음에 원의 세포, 진의 세포,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핵막, 네. 그다음에 세포벽은 양성은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고 음성은 당지질로 바깥에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에 차이가 난다. 그런 염색에 있어서 파란색은 양성, 빨간색은 음성. 네. 그리고 세포 속 기관은 알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세포와 포자의 차이 어떻다고요? 평상시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는 영양세포로 자라지만 자기가 자라기가 힘들 때는 포자로서 모습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균의 모양에 따라서 구균과 강균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파트 1 여기까지. 네, 미생물 완전 정복 파트 2입니다. 요 전까지 파트 1에서는 미생물이란 무엇이고 미생물학이 어떻게 발전됐었고 그 다음에 세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세균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식품의 관계, 식품과 관계 있는 세균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람 음성, 호기성, 강균, 구균. 자, 여기에서 그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고요. 강균, 구균, 뭔지 다 아시겠죠. 네, 길쭉한 균, 동그란 균. 호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산소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균이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가 있는데 슈도모나스 앞에 있는 P는 묵음이에요.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 자, 얘네들은 형광균, 혼행성, 고미유, 녹색 형광을 띠고 있다. 얘들은 형광균이에요. 그래서 FLU 같이 나오게 되면 비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플로레센스. 그래서 형광균. 그리고 혼행성, 차가운 데서 잘 자라요. 고미유, 고미, 쓴맛의 우유, 우유를 갖다 쓴맛을 내게 해요. 그리고 녹색의 형광을 갖다가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슈도모나스 에어로기노사. 얘는 녹농균, 염증을 일으키는데 녹색의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청색의 색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유를 파랗게 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 솔보스를 발효하여서 미생물을 비타민 C를 생성하는 균입니다.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 그 다음에 공중질소 고종균은 아조토박터, 그 다음에 리조비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로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할로라고 써 있다 하면은 할로라고 하는 것은 소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할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염에서 잘 자란다. 내염성, 호염성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토박터가 있는데 아세틱 애시드가 뭐예요? 아세틱 애시드가 식초죠. 식초. 네, 박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세토박터라는 이름이 나오면 모두 다 식초 관련된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람 음성, 통성, 현기성, 강균입니다. 자, 통성, 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산소가 약간 없어도 자라는 이런 양쪽으로 자라는, 그래서 통성, 현기성, 강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케리키아 콜리이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콜라이죠. 이콜라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존재를 하고요. 분변과 같이 함께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장균 그러면 다 무슨 위험한 균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병리성은 없어요. 단지 사람의 분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에스케리키아 콜리가 나타났다, 대장균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손을 잘 안 씻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품 오염의 척도를 나타내는 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균이에요. 이콜라이 꼭 외우십시오. 대장균이고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을 하고 분변으로 배출되어지나 병리성은 없고 식품 오염의 척도를 나타낸다.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콜라이 중에서 병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이콜라이 5157인데 여기서 5는 아라비아 숫자의 5가 아니에요. 알파벳 5입니다. 이콜라이 5157. 얘들은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불려지고요. 출혈형 설사, 그러니까 설사가 나오는데 피하고 같이 나오는 출혈형 설사, 그 다음에 빈혈,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러한 균입니다. 식중독균이에요. 그 다음에 세라티아, 적색 색소를 만들어낸다. 빵과 고기와 우유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에르위니아는 식물 병원균입니다. 채소를 주로 부패시키고 시장병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우스는 프로테인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기나 해산물, 달걀과 같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많은 식품에 잘 끼입니다. 그 다음에 살모넬라, 장티푸스, 식중독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균은 에스케리키아 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위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콜라이 5157, 세라티아, 에르위니아, 프로테우스, 살모넬라 이런 것 부패와 한편 또 식중독하고도 관련이 있는 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 구균입니다. 마이크로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 스텝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락토코커스, 로코노스터, 페디오코커스. 딱 보니까 코커스는 구균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로코노스터만 빼놓고서는 전부 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다 구균입니다. 자, 마이크로코커스는 색소를 생성합니다. 마이크로코커스는 색소를 생성하고 식품을 변폐시켜줍니다. 마이크로코커스 여기서 MC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패밀리 네임들은 너무 길면은 불편하니까 이와 같이 약자로 처리를 하기도 해요. MC라고 되어 있는 마이크로코커스를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코커스 로테우스는 황색의 색소를 만들고요. 마이크로코커스 로제우스는 적색의 점진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이 스타필로코커스 가족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식중독균입니다. 통성형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산소가 없어도 자랄 수가 있어요. 환원균, 그 염증을 일으키는 농에 노란색의 환원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독소형 식중독균이에요. 자, 식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소형하고 감염형이 있다고 그랬죠. 독소형은 뭐예요? 균이 만들어낸 독을 사람들이 먹고서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독소형 식중독. 자, 그 다음에 균이 독을 갖고 있는데 이 균을 갖다가 사람이 조금 먹었는데 이 안에서 자라나면서 얘들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난다. 이것은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스타필로코커스는 독소형 식중독균이고요. 얘들은 약간의 소금이 있어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균인데 서머라고 하면 그 온도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서머메타라고 얘기하죠. 서머 그러면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필러스 필러스 그러면 뜻이 뭐예요? 필러스라는 건 무엇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좋아한다. 스텝토코커스 서머필러스. 그러니까 얘들은 고온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고온균이에요. 얘들은 또한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고요. 호모형 젖산균이에요. 호모형. 그러니까 젖산 하나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호모라고 하는 건 뭐야? 동종이라는 뜻이죠. 헤테로는 이종이라는 뜻이죠. 헤테로젖산균은 여러 가지 산들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호모젖산균은 하나의 산만 만들어내요. 누가요? 스테토코커스가요.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가 있습니다. 엔테로코커스는 역시 식품위생의 오염지표균인데요. 아까 오염지표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콜라이라고 그랬죠. 이콜라이는 보통 상온에서 저장하는 식품의 오염지표균이라 하면 엔테로코커스는 오염지표균 중에서 특히 냉장식품이나 약간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식품에 대해서 오염지표균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락토코커스. 락토코커스는 항생물질 리신을 만들어낸다. 네,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로코노스톡. 얘들 헤테로 젖산 발효균이네요. 아까 호모 젖산균이 있었죠? 예, 헤테로 젖산 발효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산을 갖다 만들어내요. 김치 발효 초기에 얘네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을 갖다가 이어 붙입니다. 설탕에다가 포도당을 빼갖고 이어 붙여갖고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페디오코커스. 페디오코커스 세레비지에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변폐시켜주는 균입니다. 내염성 균이고요. 장류나 김치 숙성에 관여하는 호모형 젖산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필로코커스 이렇게 생겼어요. 네, 포도송이 같이 엮여져 있죠. 얘는 통성형 미성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입니다. 얘들은 코아귤라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황색에서 주황색 이와 같이 나타나고 생육에는 유기질소원을 요구해서 식염 10%에서도 생육하는 대표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환원균이고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스타필로코커스 꼭 외워놓으세요. 중요한 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코아귤라제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소가 코아귤라제라는 것인데 이 코아귤라제가 이 세포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 혈액 응고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세포를 집어넣어 갖고 얘들이 감염되었다 그랬었을 때 감염된 부위에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이유는 세포에서 이 식세포의 작용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작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스타필로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하는 균이고 밑에 있는 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라는 균입니다. 똑같이 혈액이 들어가 있는 배지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에피더미스는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아우레스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웠는데도 흘러내리지 않죠. 이렇게 되면 코아귤라제 테스트에서 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가 있습니다. 스텝토코커스하고 비슷하지만 10도씨에서 40도씨까지 생육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모든 식품에 대해서 거의 다 얘들이 다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열성도 또한 강해요. 저온 살균에서도 생존이 돼요. 그래서 특히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조류의 장관에서 서식해서 분변해서 만들어집니다.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는 식품 오염이나 위생 상태의 지표균으로 이용되어지는데요. 이 균을 갖다가 다른 말로 장구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균이 검출된 식품이 있다면 위생 상태가 또한 이콜라이처럼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의 위생 오염의 지표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온에 있어서의 위생 오염 지표균은 이콜라이, 그 다음에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의 위생의 오염의 지표균은 누구라고요? 장구균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름에 FA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주로 분변에 관련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홍균이나 10도씨에서 생육이 가능한 락토코커스인데요. 이 락토코커스는 주로 우유나 식물체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낙농 제품에 관여하는 종류가 많고 얘도 역시 호모형 젖산 발효균입니다. 스트레토코커스 락티스, 스트레토코커스 크레모리스, 락토코커스 다이아스틸 락티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치즈나 요구르트 제조 시에 스타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스타터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토코커스 다이아스틸 락티스 같은 경우는 구연산을 발효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의 균은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해서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리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항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균을 없애는 작용이에요. 균을 죽이는 작용. 자, 보통 균의 이름에 LAC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유, 락토즈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의 이름에 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가 뭐예요? 시작하다는 뜻이죠. 근데 스타터, 시작하게 하는 것, 그런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발효를. 스타터는 우리나라 말로 주모라고 하거나, 이게 주모하니까 뭐 술집의 주모님 같이 생각하는데, 술에, 하여튼 근데 한자는 같아요. 술에서는 미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발효를 갖다가 해서 식품을 만든다 했을 때 아주 건전한 미생물, 이 발효를 주도할 수 있는 건전한 미생물 갖다 대량으로 번식한 다음에 얘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발효가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술 만들 때 미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치즈나 뭐 낙농 제품이나 유제품 만들 때는 스타터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서로 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균 작용, 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균을 죽이는 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균의 생육 과정에 다른 균이 죽이는 물질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세균에서 생성되는 경우에 이것을 박테리오신이라고도 말하고요. 니신, 아까 저 락토코커스는 니신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죠. 니신도 이런 박테리오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로코노스톱. 당액이나 야채, 과일, 식물계, 우유에서도 발견되어지는 헤테로형 젖산 발효균입니다. 얘들은 헤테로예요. 얘들은 설탕을 먹고 무엇을 만들어낸다? 덱스트란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만드는 공장, 그런 데서 파이프에 설탕을 갖다 막 이송을 하는데 여기에 로코노스톡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설탕을 갖다가 점질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설탕이 막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점질물이니까 여기 자꾸 녹으면서 파이프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데를 갖다 서식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파이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또 내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의 초기 발효에 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산을 막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산의 역할이 다른 잡균들, 그러니까 배추에 있는 다른 잡균들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생포자. 지금까지는 약간 좀 그 식품에 어느 정도 유리한 균, 좋은 균 같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생포자 형성을 하는 간균과 구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부분 나쁜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이 두 가지가 내생포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균인데, 포자를 만들어내는 균이에요. 자, 바실러스는 그람 양성이고요, 간균이고, 편모가 있고요, 혐기성이고요, 포자를 생성해요.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실러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는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다른 말로 고초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밥과 빵을 부패를 하고 효소를 많이 생성해내요.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의 아주 가까운 형제 중에 하나가 바실러스 나토가 있는데요. 바실러스 나토 같은 경우는 청구장 같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실러스 코아귤란스,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머필러스가 있습니다. 코아귤란스는 무엇을 응고시켜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머필러스, 서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 열이라고 했죠. 서머필러스, 아주 내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조림 아주 높은 온도에서 통조림 살균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그람 양성이고 간균이고 편모를 만들어내고 혐기성이고 포자를 만들어내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이 하나가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트리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트리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게스가 있는데 둘 다 식중독균이에요. 강력한 그런 독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균의 이름을 꼭 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바실러스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실러스 속은 원래 무척이나 생리적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공통점 모두 알아보기보다는 다양하게 식품의 유해 또는 무해한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균 이름별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고초균이라고 합니다. 고초균 동그라미 치시고요. 밥빵을 부패시켜주고 굉장히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그러니까 단백도 잘 분해시켜주고 그다음에 전분도 잘 분해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거의 많이 들어가서 부패를 시켜주는 그런 균입니다. 근데 바실러스 나토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바실러스 나토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애매한 그러한 경계 때문에 사실 그걸 딱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자, 바실러스 나토는 역시 이름에서 나오듯이 나토라고 하는 나토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국장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육에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꼭 자기가 있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실러스 코아귤란스가 있었고, 바실러스 스테아로서머필러스 통조림의 변폐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균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실러스 안스라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탄저균입니다. 탄저균 예전에 한번 생화학 무기라든지 미국에서 그 바이오 테러가 있었을 때 이 탄저균 포자가 있는 봉투가 배달돼 갖고 몇 사람이 죽고 그랬었죠. 이게 바로 그 탄저균 포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실러스는 중요한 균들이 많이 있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바실러스 낫도, 그다음에 바실러스 스테아로사운필러스,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네, 이 정도 추려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클로스트리디움이 있죠. 클로스트리디움 균은 거의 부패에 관련되거나 식중독에 관련된 균입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났다면 나쁜 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자가 형성되어지고 이 포자가 굉장히 열에 대해서 강하다는 거예요. 포자의 내열성은 통조림 살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조림을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이 자라고 나서 포자가 다시 깨갖고 영양세포가 된 바람에 독이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이 통조림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눔의 포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살균 조건, 그것이 121.1도씨에서 15분 살균, 이 살균 조건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투리눔은 통조림 살균의 지표가 되는 그런 균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겐스가 있는데요. 이는 냉동생굴이나 연제품, 닭고기, 염장류, 두류 통조림의 식중독균으로 일명 웰치균이라고도 합니다. 텍스트 중에 영양 요구성이 나오는데요. 생육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성분, 이것을 영양 요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양 요구성이 까다롭다 그러면은 편식을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얘는 못 자라. 영양 요구성이 단순하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다 먹고 또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기적, 아까 얘기했죠. 산소가 있어야만 자라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반대말은 혐기적. 그 중간에 통성이란 것이며 통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중간 정도이나 현기성에 가까우면 통성 현기성, 호기성에 가까우면 통성 호기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통성 현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호기성, 그 다음에 현기성, 통성.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내염성, 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할 때 내입니다. 내염성은 소금이 많은 상태에서 견뎌내고 살아남는다는 뜻이고요. 비슷하게 내열성, 그러면 열이 많아도 쉽게 안 죽는다. 이것이 내열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카탈라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 중에서 카탈라제라고 이런 효소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여기 보면 H2O2 이건 뭐예요?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려서 만약 효소가 존재한다면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갖다 물과 그 다음에 산소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만약 양성이면 이와 같이 가스와 거품이 발생하게 돼요. 만약 음성이면 왼쪽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생물 완전 정보 파트 2가 마무리 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세균 정리된 그런 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식품과 적절하게 관련이 있는 균들, 특히 식품의 부패에 관련이 있는 것, 식품의 위생에 관련이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미생물학적인 부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균들은 꼭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미생물 완전 정보 파트 세 번째입니다. 여지껏 그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곰팡이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균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실 모양으로 배지 위에 아니면은 그 식품의 표면 위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을 솟아서 포자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 모양으로 뻗는 이러한 그것을 균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포자가 형성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실체와 균사체는 합쳐서 이것을 균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균총은 콜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균사와 균사체는 주로 이제 생식에 관련된 부분에 번식보다는 생식. 그러니까 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접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자실체와 포자 같은 경우에는 수적인 번식을 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균사와 균사체는 생식기관, 자실체와 포자는 번식기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곰팡이의 일반적인 생육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 활성입니다. 세균이나 효모에 비해서 보다 낮은 수분 함량의 배지나 식품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곰팡이는요. 세균이나 효모는 아주 높은 수분의 함량이 있어서 거기서 자라야 되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된 그러한 식품에서도 잘 자랍니다. AW, 수분 활성도죠. 수분 활성도가 1에 가까운 배지에서도 생육은 하지만, 내건성 곰팡이, 즉 건조에 견뎌내는 그런 곰팡이는 0.6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아주 건조된 곳에서도 생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산소입니다. 산소는 절대 호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곰팡이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pH는 약산성, pH 5에서 6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생육을 합니다. 보통 세균은 몇에서 생육을 하냐면 7입니다. 7인데 그것에 비해서 낮은 그러한 pH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생육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가능한 pH는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pH가 2에서부터 8.5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pH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그리고 영양 요구성, 이미 영양 요구성 아까 얘기했죠. 종성 영양균입니다. 종성 영양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소원, 질소원, 미량금속, 미량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선에 있어서는 400에서 800 나노미터의 이런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곰팡이는 이러한 가시광선의 조사에 대해서 매우 유해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어버리죠. 보통 우리가 여름 내내 축축한 곳에서 곰팡이가 쓰는 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탁탁 털어서 뜨거운 그런 햇볕이 잘 내리쬐는 곳에다가 이렇게 널면은 곰팡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광선을 쪼이게 되면 집락이나 생산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은 살균과 변이를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곰팡이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산소, pH, 영양 요구성 이런 것들 다 알아봤죠. 자, 이번에 곰팡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곰팡이의 번식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유성포자, 무성포자라는 것이 있는데,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유성, 암수에 의해서 번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암수 구별이 없는 것에서도 없는 상황에서도 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수의 구별이 있는 것에서 형성되어지는 포자는 이것을 유성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구별이 없는 것은 무성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성포자, 유성생식이란 수정현상처럼 자웅 두 개의 배우자가 접합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세포의 핵이 융합되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로 형성된 포자를 말합니다. 곰팡이의 유성포자의 종류에는 난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황포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곰팡이의 유성포자의 종류가 다음 중 곰팡이의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난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황포자는 유성포자죠. 딱 4개니까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아주 적절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접합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균사에서 서로 간에 암수가 만나서 이와 같이 중간에 두툼한 그런 핵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포자로 형성되어서 여기서 다시 균사가 발생해지는데, 이런 것을
접합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잔항포자입니다. 잔항이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 중에 이렇게 저렇게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다시 바깥으로 터져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잔항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담자포자입니다. 이 담자포자를 만들어내는 균을 담자균류라고 그러는데 균사가 발전돼서 나온 담자기에서 만들어진 외생포자입니다. 저와 같이 핵융합이 일어난 다음에 4개의 담자포자를 위에다 착생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남포자입니다. 남포자는 그 좌우의 그런 분화가 확실해서 저와 같이 남포자에 조종기가 붙으면서 포자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남포자입니다. 그럼 유성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성포자는 이와 같이 남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항포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성포자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포의 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핵의 융합이 없이 단지 그냥 분열돼 갖고 수적으로만 증가돼서 포자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을 갖다가 무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성생식은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내생포자, 하나는 외생포자입니다. 말 그대로 내생포자는 어디 안에 포자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외생포자는 어디 바깥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포자는 내생포자, 외생포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내생포자는 다시 포자낭, 포자, 유주자 이렇게 2개로 또 나눠지고요. 외생포자는 분생포자, 후막포자, 분절포자 또는 분열자, 출합포자 이렇게 4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분절포자라고 하는 것은 균사가 격벽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균사로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씩 분절돼서 나가는 것을 갖다가 분절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되기 전에 이제 세포가 두터운 벽에 균사의 격벽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갖다 후벽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이해하기 쉽죠? 이게 주머니가 그 한자로 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자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포자가 있다가 이것이 터져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갖다 포자낭 포자라 얘기를 합니다. 분생포자는 포자낭 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균사의 말단에 분생포자의 그 목이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포자가 줄줄이 달려 있다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걸 갖다 분생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곰팡이의 포자는 이렇게 유성포자, 무성포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유성포자는 남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항포자. 그리고 무성포자에는 내생포자, 외생포자가 있는데 내생포자에는 포자낭포자, 유주자, 외생포자에는 분생포자, 후막포자, 분절포자, 출합포자가 있는데 전부 다 외우기 힘들죠. 자, 그렇지만 일단 유성포자는 4가지니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성포자에는 내생포자, 외생포자가 있는데 이것을 외우는 게 편할까요? 이것을 외우는 게 편할까요? 이것을 외우는 게 편하겠죠? 내생포자에는 포자낭포자, 유주자 이렇게 2가지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외생포자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에 있어서 곰팡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마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균사라고 생각하시면 이 손마디 하나하나가 격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균에 있어서는 세포벽에 의해서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자, 곰팡이는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벽이 없으면 조상균류, 격벽이 있으면 순정균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조상균류는 다시 호상균류, 난상균류, 접합균류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격벽이 없는 접합균류에는 압시디아, 뮤코, 라이조프스, 탐리디움이 있다. 이 4가지죠. 4가지니까 접합균. 격벽이 없으면서 접합으로
번식을 하는 것은 압시디아, 뮤코, 라이조푸스, 탐리디움이 있다. 네 가지니까 보기에도 나와도 적절한 그러한 부분이니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곰팡이에서는 격벽이 없으면서 적합으로 번식하는 것은 압시디아, 뮤코, 라이조푸스, 탐리디움이 있다. 자, 나머지는 잔항균류, 담자균류, 불안정균류 이런 것은 전부 다 격벽이 있는 균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죠. 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라이조푸스, 뮤코, 압시디아, 탐리디움 뭐라고요? 네, 격벽이 어떻다? 격벽이 없으면서 네, 접합으로 번식하는 것들이다. 자, 그럼 라이조푸스 한번 볼까요? 라이조푸스는 거미줄 곰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뿌리 같은 것이 달려져 있죠. 뿌리. 네, 이 부분이. 이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갖다 가근이라고 그럽니다. 가근. 이게 역시 이제 접합으로 번식을 하고 있고요. 자, 가근과 가근 사이, 가근 위에 이렇게 포자낭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죠. 포자낭이죠. 네, 주머니 안에 포자가 있으니까 포자낭이 가근 위에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근과 가근 사이는 이렇게 건너뛰는 듯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포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조푸스였습니다. 이 라이조푸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요. 곡물, 특히 이제 빵 이런 데 많이 이제 잘 번식을 해요. 복숭아, 딸기, 곡류, 빵, 고구마 이런 데서 굉장히 잘 번식을 하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분이죠, 전분. 전분이나 당. 이런 것에서 잘 발효가 돼서 얘네들은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라이조푸스 그러면은 알코올을 잘 만들어내는 균, 곰팡이, 곡물을 잘 이용한다. 그래서 당화 능력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당화 능력을 이용을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법을 갖다 아밀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의 모든 라이조푸스 균들이 아밀로법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이름을 외워야 되느냐?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 외우세요. 통으로 라이조푸스는 아밀로법, 당화 효소, 알코올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조푸스는 당화 효소가 많다. 다음 뮤코 털곰팡이입니다. 뮤코 털곰팡이도 아까 있는 라이조푸스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가근이 없어요. 네, 가근이 없죠. 여기 뿌리가 없죠. 그리고 가근이 없으니까 포복지도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올라올 때 아까 라이조푸스는 하나의 가글에서 이렇게 한 다발이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 다발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에서 이렇게 가지가 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뮤코나 라이조푸스 굉장히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접합균류이고요. 그리고 격벽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하는 일들은 비슷해요. 뮤코는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퇴비나 과일 아니면 솜털 모양이고요. 가근이 없어요. 그리고 뮤코들 역시 전분 당화력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알코올 발효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뮤코도 아밀로법에 많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뮤코나 라이조푸스는 형제라니까요. 그죠? 압시디아입니다. 압시디아는 네, 가근이 있어요. 가근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포자가 열리는 포자낭병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자낭과 포자낭 사이에 가근이 존재를 하죠. 이것이 라이조푸스하고 다른 점입니다. 같이 본다면 라이조푸스 같은 경우는 가근 위에 이렇게 포자낭병이 올라오는데 반해서 압시디아는 가근과 가근 사이에 이렇게 포자낭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도 쟤는 한 줄기 한 줄기 이렇게 올라오지만 얘는 이렇게 여러 줄기가 아니면 분화돼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것은 라이조푸스다, 뮤코다, 압시디아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명한 곰팡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아스퍼질러스가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스퍼질러스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도톰하게 생겨져 있는 건데 이 반을 자른 모습이에요. 반을 자른 모습.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자르면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정낭이라고 그러고요. 정낭 밑으로 쭉 이게 포자낭병을 보게 되면 밑에 아주 단단한 그런 다리 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병족세포라고 합니다.
자, 아스퍼질러스의 구조적인 특징. 얘네들은 정랑이 있다. 그 다음에 병족세포가 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자가 형성된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것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퍼질러스는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아밀라제가 뭐예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죠. 네, 전분이나 단백질 모두 다 요소 갖다 분해하는 생산 능력이 강하고 쌀, 밀가루, 콩 등에 배양해서 뭘 만들어요? 막걸리, 약주,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양조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또 보면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얘들은 처음에는 백색으로 나타났다 나중엔 누런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황국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장이나 된장 이런 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계량식 간장 이런 데 만들 때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소이에가 있는데요. 얘도 황흑균이고 혹은 녹색, 황색, 황색으로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얘들도 역시 간장 양조에 사용되어집니다. 혹시나 균 이름에 SOJ 이러면 소이야, 소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이 소스 그럴 때 소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SOJ가 들어가면 콩하고 관련이 있다. 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니거가 있습니다. 얘들은 흑굴균이에요. 좀 속된 말로 이제 그 흑인을 은어로 표현할 때 니그로 그러잖아요. 그것이 니그로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거의 NIG 이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스퍼질러스 니거는 흑균입니다. 포자는 흑색이고요. 전분 당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빵이나 과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요. 옥살릭 애시드나 글루코직 애시드 뭐 여러 가지 유기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가 지나갔는데 그 외에도 뭐 주스를 갖다가 맑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스퍼질러스는 아스퍼질러스 카와치라고 하는데요. 카와치. 일본식의 이름이죠. 원래는 우리나라 막걸리 지금 제조에 쓰이고 있는 유전변이,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그런 균입니다. 얘들 많이 자라게 되면 하얗게 된다고 해서 백국균이라고도 불리우지요. 자,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있습니다. 플라버스.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는 굉장히 그 위생학에서 중요한 균이에요. 얘들 생김새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하고 유사하지만은 얘네들은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아플라톡신에서 A는 아스퍼질러스고요. 플라는 플라버스예요.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내는 톡신. 그래서 아플라톡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페니실리움입니다. 페니실리움은 아스퍼질러스랑 아주 다르게 생겼죠. 얘네들은 빗자루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손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것은 로케포르트 치즈고요. 밑에 있는 카멘베르트 치즈인데요. 보통 페니실리움은 치즈할 때 치즈의 숙성에 많이 관여합니다. 페니실륨 로케포르티는 로케포르티 치즈를 만들고요. 페니실륨 카멘베르트는 카멘베르트 치즈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즈와 관련이 깊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것이 페니실리움 시트리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쿰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생학에서도 역시 중요해요. 아까 위생학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황변미, 쌀을 갖다가 노랗게 변하게 하는 원인균이고요. 독성이 있는 황색 색소인 시트리닌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페니실리움 시트리눔이겠죠. 그 다음에 황변미 또 하나의 원인균이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쿰이 있습니다. 둘 다 독소를 만들어내는 균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곰팡이들입니다. 모나스쿠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의 그러한 모습이 있죠. 빨간색의 쌀이 있죠. 이게 중국의 남부나 말레이시아에서 홍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 모나스쿠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술을 갖다 홍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나스커스 안카도 홍국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스커스는 빨간색 생각하시면 돼요. 모나스커스는 빨간색.
그다음에 뉴로스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나 옥수수의 속대, 빵에서 아주 잘 번식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콩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그 고유한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뉴로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곰팡이가 번식을 하면서 빨갛게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자,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곰팡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바이러스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이제 뭐 특별하게 미생물로 취급하기는 참 곤란해요. 생물이라고 하기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얘들한테 소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나 비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얘들은 굉장히 생물에 근접하나 생물 같지 않게 활동을 하는 기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기체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AI 바이러스라나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바이러스인데요. 특별하게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거 말고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지. 이 파지의 생활사를 보시게 되면 먼저 얘네들은 어디에 기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균에 있는 세균에 이렇게 딱 집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염색체를 갖다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세균에 들어간 염색체가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균 안에 있는 자기의 세균이 자기 염색체에다가 바이러스의 염색체를 심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증식을 할 때 바이러스의 염색체도 같이 증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적으로 지금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죽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용원이라고 합니다. 용원.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의 염색체를 갖고 자기도 번식을 하는 것. 그런데 용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자기 염색체를 집어넣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그냥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안에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져버리죠. 세균이 죽어버리죠. 세포가. 이런 것을 갖다 용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용원에서 용균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경로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자기 번식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파괴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세포랑 이 바이러스랑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가래가 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파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그 세균에 감염이 되어지는 바이러스가 파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세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만약 유산균, 치즈를 만들거나 요구르트를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거나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세균인데 우리한테 아주 쓸모있는 세균인데 얘네들의 갑자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 공장에서 이러한 파지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첫 번째, 주위 환경을 철저히 한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사용 기구, 설비를 철저히 살균 소독한다. 맞죠? 그다음에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균들을 개발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항생 물질을 집어넣었어. 근데 균까지 같이 죽어버려. 그러면은 아니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뭘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잡으려다 내 균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을 이 항생 물질에 대해서 일단 강하게 키워놓으면 바이러스만 죽고 얘는 살아남겠죠. 그 얘기입니다. 항생 물질에 대해서 내성균질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균질을 교대로 바꾼다. 자, 내 공장에서 여기에서는 치즈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요구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균이 달라요. 근데 계속 그것만 그 장소에서 만들어내면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찾아가기 쉽겠죠. 그러지 않도록 수시로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못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용원이다, 용균이다 그것보다도 식품 공장에선 파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식품이니까요.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외우셔야겠습니다. 다음 효모입니다. 효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형, 타원형, 난형, 레몬형
이렇게 좀 길쭉하게 아니면 막 균사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있는데 대부분 구형이나 타원형입니다. 얘네들의 번식법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보통 미생물은 이렇게 있다가 둘로 갈라져 갖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균사가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데 효모 같은 경우는 출합법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싹 같은 것이 나요. 새싹 같은 것이 나온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갖다 양극출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분열을 안 하느냐? 세균처럼 분열도 해요. 그래서 출하도 하고 분열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효모의 그런 번식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그런 번식법은 그러면 분열은 세균도 분열을 하니까요. 출하라고 써야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효모의 생리작용. 보통 여러분 이제 생화학을 배우신 경우에는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탄소온이 들어왔었을 때 얘들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피루베 애시드까지 가고 TCA 사이클 돌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CO2하고 H2O예요. 이것이 완전 연소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발생함과 동시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크기도 커지고 수적으로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산소가 없는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호기적인 조건 하에서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런데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는 얘들이 CO2하고 H2O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낸다? 알코올을 만들어낸다. 누가? 효모가. 효모는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는 알코올과 CO2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생리작용을 뉴베르그의 제1 발효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쪽이 포도당이죠. C6H12O6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C2H5OH. OH가 무슨 기예요? 알코올기죠. 이거 에탄올이에요.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갖다가 알코올 발효라고 그런다. 그리고 뉴베르그의 제 첫 번째 발효 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편 아까 얘기한 거예요. 호기적 조건 하에서 뭘 만든다? CO2하고 H2O만을 만들어낸다. 자, 호기적인 조건에서 즉 산소가 있는 조건 하에서는 CO2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CO2하고 H2O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다량의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뉴베르그 제1 발효 형식이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글리세롤 발효라고 그러는데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글리세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발효 형식을 갖다 2발효 형식, 3발효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a2SO3를 첨가하는 방법 혹은 NaHCO3나 Na2HPO4를 갖다가 첨가해서 알코올 만드는 거 각각 2발효, 이거 3발효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중요할까요?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1발효가 중요하겠죠? 1발효하고 그 다음에 1발효는 언제? 혐기적인 상태에서. 그러면 호기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고 부피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자, 그러면 혐기적인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지는데 커질까요? 커지지 않아요. 수적으로 증가되지도 않아요. 빌빌거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한테 있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혐기적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만약 효모를 먹고 싶다, 효모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기적인 조건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효모가 무엇이 있느냐면 사카로마이세스가 있어요. 특히 사카로마이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인데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식품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은 맥주, 포도주, 청주, 알코올, 빵 모든 발효식품에 거의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효모이고요. 맥주에서는 특히 상면 발효 맥주 효모입니다. 꼭 외우십시오. 상면 발효 맥주 효모. 위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면 발효 맥주 효모에 의해서 나온 맥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에일즈 맥주 같은 것입니다. 주로 이제 흑맥주 같은 것들, 그 독특한 과일 향이 나오죠.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칼스베르크 공장의 하면 발효에서 보니까 맥주가 됐는데 맥주가 아주 시원하고 상큼하면서도 상쾌한데
보니까 밑에 세레비지에가 아니라 칼스베르겐시스라고 하는 그런 균이 분리가 돼서 칼스베르겐시스라고 합니다. 얘들은 하면 발효 효모입니다. 그래서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 하면 발효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 꼭 분리해서 잘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록시가 있는데요. 록시는 고농도의 식염 배지에서 생육할 수 있는 내염성 효모입니다. 보통 아까 얘기할 때 수분하고 얘기를 할 때 수분은 보통 세균하고 효모들은 높은 데서 자라요. 그런데 사카로마이세스 록시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어도 수분이 별로 없는 아주 고농도의 소금 배지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코레아는 수가 있는데 얘네들 우리나라의 탁주 효모에서부터 분리한 효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엘립소이데우스 얘들은 포도주 효모입니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앞에다가 찌고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찌고, 사카로마이세스 메이저, 찌고 사카로마이세스 소야 이런 것은 간장에 유용한 효모이고요. 찌고 사카로마이세스 사이서스, 찌고 사카로마이세스 야포니쿠스 얘네들은 간장에 유해한 효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찌고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간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효모 중에서 또 하나 칸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칸디다에서 미세먼지에 자주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칸디다 유틸리스는 얘들은 아황산 펄프 팩이나 이런 곳에서 배양해서 균체는 사료 효모용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균체 자체를 저 칸디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저 균체 안에는 많은 단백질과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가가 좋아요. 그래서 사료 효모용으로 하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아황산 펄프 팩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그런 팩에다가 배양을 해서 균체를 막 자라게 해서 사료 효모로 먹으니까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고 식량난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얘들도 사료 효모용 제조 균주로서 사용되어지고요. 이와 같이 균주 하나하나마다 프로테인의 다량의 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싱글셀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SCP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칸디다 리폴리티키가 있어요. 이것도 SCP 석유 효모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N파라핀에서 다량한 유용한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원, 그리고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까지 일단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훑었죠. 이제 그 외우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이제 너무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목차에 준해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냥 뭐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번씩 계속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목차 한번 보시고 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그랬더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마인드 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매핑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지식이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는 것을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미생물 완전 정복 첫 번째 파트부터 세 번째 파트까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